그 외환보유고가 우리가 지금 4,100억 불 정도 네. 되는데 이 4,100억 불을 우리가 헐어가지고서는 미국에다 투자할 수도 없거니와 이게 지금 만약에 그런 거가 가시화되면은 실제로 그렇게 이행이 된다고 치면은 그럼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팔아야 되니까. 네.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폭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외환시장이 교란되고 이 환율 자체가 그렇게 우리 평가 전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원화가 그러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환차손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거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은 서로 팔고 나가버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러면 이제 외환 위기 상황으로 네. 가는 거죠. 신춘 인터뷰 시작합니다. 우리 경제사령탑들이 총 출동해서 관세 협상 워싱턴에서 벌였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크게는 합의점에 좀 다가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 열흘 남았나요? 에이펙에서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물론 우리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이번 우리 대표단도 인천공항 들어오면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했습니다. 또 이 합의안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지 이것도 관건이고요. 숙대 경제학과의 강인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교수님 보시기에 그래도 합의가 좀 될 것 같으세요? 뭐 이제 큰 틀에서는 네. 지난번에 사실 7월 하순에 뭐 3,500억 불 우리가 투자하기로 약속한 거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관세를 한 15% 정도로 상호관세를 낮추는 거 뭐 요런 틀에 네. 이제 합의한 거보다 조금 진전이 된 요런 합의는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정책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아직도 좀 조율이 필요한 쟁점이 뭐 한두 가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로 봐서는 네. 뭐 완전한 합의는 아니고 또 이제 디테일한 항목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직 조율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합의 내용이 아직 명확하게 발표는 안 됐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책실장이 얘기한 거 중에 뭐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서 미국 측이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했다. 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소위 이제 현찰, 즉시, 업프런트 뭐 이런 발언하면서 네. 네. 3,500억 불을 이제 현찰로 당장에 내라는 듯한 이런 말을 한 거가 우리가 수용하기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했다는 걸로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합의가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꼼꼼히 뜯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3,500억 불 현찰 투자 이 부분은 일단 좀 다른 방안들을 네. 좀 강구해서 제시를 했고 그거를 일부 이제 베센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긍하고 좀 합의를 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강도한테 털리고 있는데 주머니 다 털어서 돈 없잖아. 3,500억 달러면 얼마야? 500조 없단 말이에요. 네. 보여줬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라도 이렇게 조달해와라. 융통을 해와라. 뭐 이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 3,500억 달러가 핵심인데 이거 여쭤보기 전에 기사의 대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언제입니까? 한 열흘 전쯤에 중국과의 협상 깰 듯이 이야기하면서 그게 이제 히토류 이야기 나왔지만 예. 많은 전문가분들이 콩 중요하다. 네. 트럼프 대통령 지지 기반 중서부 사람들이 이거 네. 콩 수출해야 되는데 갑자기 중국이 또 우리 안 해 이래버리는 분위기라. 우리가 이거 좀 사오면 그래서 보도 보면서 뭐 작은 해법일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이 중국에다 수출하던 물량을 네. 뭐 다 수입할 필요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되죠. 그러나 네. 우리가 이제 내두 수입을 어느 정도는 해 왔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필요한 분량 중에서 그러니까요. 네,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수입하던 거를 좀 미국 쪽으로 수입선을 돌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미국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당면한 현안 중에 하나인 대두 수출 문제 그거를 조금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해줬다면은 뭐 아무래도 협상을 하는데 좀 그래도 뭐 우리도 이런 걸 좀 해줬으니 너희도 우리 이 그러니까요. 어려운 상황에 네. 대해서 이해를 해주고 뭔가를 좀 안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중국만큼 수입할 뭐 그 5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근데 한 절반 정도는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던데 나머지 절반도 이제 미국에서 많이 수입하겠다 해봤자 그렇죠. 뭐 중국의- 액수 자체가 중국이 네. 수출하던 것보다는 훨씬 적죠. 그렇지만 우리가 트럼프 뭐- 대통령은 또 이 블러핑해서 또 그렇죠. 대중들에게 뭐. 한국이 또 우리 콩 많이 사주기로 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테니까. 네, 3,500억 달러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죠. 자, 일단 줄 돈은 없습니다. 그죠? 네, 줄 돈은 없고. 원론적으로는 우리 정부는 그거 한 2, 3%만 현물 투자, 직접 투자라고 생각했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대출 보증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뭡니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일단 3,500억 불을 현찰로 당장해 주는 거는 뭐 도저히 그거는 수용할 수가 없다고 뭐 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건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이제 그 현찰 비중을 우리가 주장했던 대로 뭐 한 5% 이내로 네. 하고 나머지는 이제 대출이나 대출 보증으로 해서 좀 약간의 플렉서블하게 운영할 수 있는 룸을 만드는 게 이제 우리 요구 사항인데 그게 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사실 별로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뭐 우리나라 상황을 설명을 했다고 하니까 그 상황 설명이 이제 우리가 1년 동안에 가용한 외환이 네. 어느 정도 되나 하는 걸 이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미국에다 투자를 할 때 외환 시장에 충격을 안 주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동안 우리가 벌어들인 외화죠. 네. 네. 그게 이제 그러네요. 직접적으로는 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게 네. 이제 중요한데 지금 뭐 해마다 좀 편차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한 500억 불에서 800억 불 수준의 그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데 네. 네. 그럼 그 흑자 본 거를 다 걷다가 1년에 뭐 네. 미국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냐? 그것도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게 이제 그 돈이 정부 돈이 아니거든요. 뭐 그렇죠. 기업에서 네. 수출을 해가지고 수출해서 번 돈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벌어들인 외화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그 기업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 지출을 하고 또 기업들 생산활동 이외에도 이제 뭐 외환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네. 증권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등등해서 여타 부분에서도 이제 당연히 외환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면은 우리가 경상수지가 뭐 500에서 800억 불을 본다 하더라도 그 돈을 다 그냥 우리가 1년 벌었으니까 미국에다 투자할게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그럼요. 경우에는 네, 그럼 우리는 네. 우리나라에 뭐 엄청난 차질이 생기거든요. 기업들은 그럼 그런 이익들 뭐 다 하고 나면 뭐 배당은 뭘로 하고 그러니까요. 일부에서 네. 다음에 거대한 설비 투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거 중에 일부는 그래도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는 뭐 돌려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약간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전혀 한 푼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우리가 번 돈이 있으니까 네. 그 중에 이제 정부가 뭐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그 금액을 마련하는데 이제 부분적으로는 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 중에 일부를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네. 거 하고 또 이제 이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부담을 안 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방안 중에 하나가 그 외평채라는 거를 발행을 해서 네. 그 돈을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대로 어떤 투자를 위한 어떤 특수 목적법인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거를 이제 미국이 투자에 운용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방안도 고려는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외평채는 우리나라가 아닌 예를 들면 런던이나 뭐 홍콩이나 네. 동경이나 이런 데서 이제
달러 표시 주로 뭐 유로나 달러인데 달러 표시 채권을 우리나라 뭐 정부 기재부가 보증을 해서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조달을 해서 그 돈을 직접 그 미국에 설립한 SPC 특수목적법인에다가 이제 쏴주는 이런 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무 문제가 없냐? 문제가 많죠, 그것도. 그러니까 외평채를 발행을 할 수 있는 게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발행하는 규모가 한 10억에서 20억 불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발행해서 우리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외환보유고에 저 달러 쟁겨놓을 때 이제 외평채 발행해서 넣어놓지 그런 않습니까? 것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이제 뭐 신용 평가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도 같은 게 나오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또 이제 가격이죠. 그 이자율 같은 거가 정해지는 그런 일종의 이제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좀 소액으로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예를 들어서 3,500억 불을 발행할 수도 없거니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업프런트는 좀 너무 교란이 크니까 이걸 상당히 장기간에 나눠서 우리한테 부담을 안 주는 선에서 분할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럼 예를 들면 10년으로 한다고 치면은 1년에 350억 불이잖아요. 그것도 큰 돈이에요. 그 350억 불 중에 일부를 외평채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통상적으로 뭐 한 10에서 2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조달이 되던 부분인데 그걸 갑자기 300불, 300억 불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채권이 이제 값어치가 무지하게 안 팔릴 거 아니에요. 누가 그걸 사겠어요? 갑자기 평상시에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거에 막 30배 이렇게 발행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나빠질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이렇게 외평채를 발행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일부는 가능하지만은 발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거기서 발행하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면 발행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발행에 성공한다 해도 그게 막 6%, 7%까지 올라가면 그 이자를 이제 고스란히 우리가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그 미국이 제시한 그 투자 수익을 환수하는 방법이 이제 원금 회수된 이후에 수익이 나면은 90대 10으로 9대 1로 그 비율로 이제 미국이 9를 가져가고 우리가 10을 가져간다. 그럼 우리는 이제 투자 수익이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한 건 책임을 미국은 전혀 안 지게 돼 있어요. 구조가. 지금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수익이 났을 경우에 그 수익의 90%를 자기네가 일본한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게 가져가고 10%를 투자한 국가가 가져가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 예를 들면 외평채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 자금을 조달을 했을 경우에 이자 비용이 안 나오는 거죠. 이 전체 예를 들면 투자했을 때 수익이 뭐 100이 났는데 90을 가지고 10을 우리한테 준다. 그러면 그 10이 우리의 외평채 발행한 이자 비용 커버도 안 될 건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되고 외평채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자를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자 부담에 대한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기준금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평가 자체가 나빠져서 해외에서 자금 조달할 때 금융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걸 대규모로 발행을 해서 외평채를 우리가 투자 자금을 마련하겠다라는 것도 명백한 그 한계가 장점은 있죠.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시장에 직접 영향은 안 미쳐요. 외국에서 다 기체가 돼가지고서는 바로 그냥 미국으로 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이게 외환 거래가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외환 수요가 급증해서 뭐 환율이 발행 자체를 저 달러로 빌려오는 거니까. 그것도 외국에서 하니까.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평채만 갖고 이걸 해결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작은 금액이라 여기저기서 그냥 다 끌어와야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가 그런 거고 이렇게 해서 조달할 경우에 그러니까 뭐 경상수지 흑자난 부분 중에 일정 부분 그리고 이제 외평채 일부 이제 동원해서 그것도 이제 연 그 맥시멈이 지금 하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외환시장에 충격을 안 주면서 우리가 1년에 발행할 수 조달할 수 있는 외환 달러 규모가 뭐 한 200억 불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가 보통 해외 투자가 이 나라 저 나라 다 합쳐서 연간 2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마당에 지금 네. 그거 두 개를 해서도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00억 불을 10년간 나눠서 투자한다고 해도 1년에 350억 불인데 그렇죠. 뭐 그렇게 해줬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치면은 그래도 350억 불이잖아요. 네. 350억 불 조달하는 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수지 흑자 본 거 그거 중에 일정 부분 그리고 외평채 발행한 거 일정 부분 등등을 해도 상당히 버겁거든요. 350억 불조차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350불 만약에 그대로 이행을 하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비치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뒷감당이 잘 안 되고 자칫 네. 잘못하면 이제 외환 보유고를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 외환 보유고가 우리가 지금 4,100억 불 정도 네. 되는데 이 4,100억 불을 우리가 헐어 가지고서는 미국에다 투자할 수도 없거니와 이게 지금 만약에 그런 거가 가시화되면은 실제로 그렇게 이행이 된다고 치면은 그럼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팔아야 되니까요. 네.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폭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외환시장이 교란되고 그 환율 자체가 그렇게 우리 평가 전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원화가 그러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환차손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거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은 서로 팔고 나가버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러면 이제 외환 위기 아닙니까? 상황으로 네.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구한 게 며칠 전에부터 계속 언론에 이제 조금씩 나던 거가 자 지금 그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 거를 무제한 통화 수합을 미국이 좀 해주면은 네. 그런 투자자들이나 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우리나라가 최소한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고갈이 돼서 대외적인 지불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는 안 갈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통화 수합이 필요하다 무제한적인 그렇게 요구는 했어요. 그러나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 우리하고 이제 통화 수합을 해준 적이 2번이 있거든요. 있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무제한 통화 수합은 뭐 기축 통화 국하고만 해요. 그랬다면서요? 네. 그러기 때문에 연준에서 그거를 해줄 리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 때문에 이게 무역과 관련된 어떤 협상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네. 연준 입장에서는 독립성이 보장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무제한 그 네. 통화 수업을 해줘라는 거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연준 입장에서는 해줄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린 요구는 했고 이제 그거가 뭐 지금 트럼프가 물론 제롬 파웰 연준 의장하고 사이도 안 좋고 뭐 자르겠다고 지금 쫓아내야겠다고 네. 뭐 이러고 있는 마당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고 아직 임기는 남아 있고 설사 이제 바뀐다 하더라도 내년에 바뀐 사람도 그렇게 뭐 우리가 무제한 통화 수업 요구한다고 해서 연준에서 그걸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우리가 요구는 했지만은 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얘기가 이제 재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외환 안정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ESF라고 보통 뭐 익스체인지 스테빌라이제이션 펀드라고 부르는 거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좀 빌려서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사실은 뭐 이 주체가 그거를 빌려줄지 수합을 해줄지 말지를 하는 주체가 이제 재무부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연준이 결정하는 사안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200억 달러의 이제 통화 수합이라는 표현으로 발표됐는데 네. 그걸 해준 거가 이제 그 자금이에요. 그 외환 안정 기금이거든요. 그냥 수합을 해준 게 아니군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해준 거죠. 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아르헨티나하고는 좀 달라요. 그쪽에서는 이제 일종의 구제금융 형태로 해서 해준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인 어떤 안전장치로 만약에 이제 외환시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달러 인출이 가속화되고 원화가 폭락하고 이런 사태가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안정감 뭐 이런 거 플러스 실제로 이제 필요할 때 돈을 가져다 달러를 쓸 수 있는 이런 거가 필요하니까 좀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마 합의됐다고 하는 거가 일정 부분은 그거를 이제 수용을 해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규모가 네.
규모가 우리가 3,500억 불을 뭐 10년이 될지 아니면 트럼프 임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그럼 3,500억 불에 상응하는 만큼의 이걸 해줄 수 있겠냐? 뭐 턱도 없어요. 걔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실제 그 ESF 펀드 네. 자산 규모 자체가 한 2,200억 불 남짓하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제로 가용한 순자산은 한 430억 불 정도 되는데 네. 실제로 자기네가 운영해서 빼서 이제 해줄 수 있고 빌려줄 수 있고 이런 돈은 한 300억 불 수준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만약에 해줬을 경우에 의회에서 또 네. 뭐라고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오. 미국 의회에서. 네. 그래서 그것도 만만치 않은 건데 일단은 이제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해봐야 한 2, 300억 불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분할 네.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뭐 연 한 350억 불 한다고 치면은 거기에서 예를 들면 한 300억 불 정도를 통화 수합 형태로 우리가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가져다 쓸 수 있는 네.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래도 외환시장에 주는 충격이나 교란이 최소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얘기가 이제 며칠 네. 상관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안이라고 하는 게 제가 뭐 협상을 직접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뭐 확실하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있는 충격에 대해서 미국 쪽이 베센트 장관이 네. 재무장관이 이해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에는 지금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다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수용을 해준 거가 소위 3,500억 불 업프론트라고 하는 현찰로 당장에 트럼프 임기 내에 투자하는 이런 거는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에 대한 양해를 우리가 좀 얻어낸 거. 그거는 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3,500억 불 투자를 그러면은 줄여줄 거냐? 그 가능성은 또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3,500억 불을 우리가 이제 희망적으로 바라는 거는 네. 가능한 한 길게 10년 이상 우리 외환시장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을 안 줄 수 있는 그 외환 조달 범위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한 10년 이상에 걸쳐서 이제 나누어서 투자를 하겠다. 뭐 요렇게 이 기간을 좀 늘리고 그리고 이제 그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SPC를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운영은 그러니까 투자처를 결정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100%다 지금 트럼프 뭐 본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미국이 다 하겠다. 네, 거기서 이제 안을 올리면 트럼프가 제거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게 이제 미일 간의 합의 내용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수용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대로 수용하기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보면은 지금 아까 3,500억 불을 뭐 10년으로 나눠서 이렇게 투자한다 치더라도 네. 그 350억 불, 연 350억 불도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상수지 흑자 부분에서 조달하는 거, 외평채 발행해서 조달하는 거 해도 모자라거든요. 그럼 이제 상당 부분은 네. 어디서 나오냐면은 기업들한테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기업들한테 여기 좀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익에 대한 어떤 어떤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나 확신이 없으면은 어디다 할 투자할지도 모르고 돈부터 넣으라는 거죠. 돈만 내라는 거잖아요. 그러고는 어느 기업들이 기업이 수용하기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해봤자 어렵죠. 뭐 또 손에 어차피 꼽는데요. 대기업이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미 투자도 많이 했는데 네. 참 안타깝게도 지금 3,500억 불 얘기한 그 금액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은 안 들어가요. 기왕에 투자한 그럼요. 금액은. 네.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없는데 뭐 SPC에다가 그냥 돈만 내라 하면은 내는 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희망적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 상업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정도는 할 수 있게끔 네.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전혀 관여하지 말고 돈만 내라. 이거는 사실은 돈을 내고 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9대 1로 나누는 거는 수익이 난 이후 얘기예요. 원금이 원금을 원금 다 회복 저희가 이제 이후에. 회수한 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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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이 안 날 가능성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알래스카 가스전에다가 아니, 그 질문을 뭐 드리려고 그랬어요. 투자를 하는데 네. 그거는 이미 예전에 한번 실패한 걸로 지금 그러니까요. 보도가 된 거고 규모도 크고 기간도 되게 불확실하잖아요. 이게 언제 실제로 이제
성과가 날지 네. 모르는 건데 그런데다 투자해 놓고 만약에 뭐 10년 내로 성과가 없다. 돈은 계속 갖다 그냥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성과가 없으면은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제 다 손실 처리가 아니, 되는 거잖아요. 일본은 왜 엘래스카 투자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야 그거 하나는 또 좀 빠진 것 같다 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투자 보따리 돈 입금되면 자 이제 우리가 어디가 투자할지 위원회 만들어서 그 너티 상무장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만든다면서요. 그래서 이거 할 건데 한국 것 중에서 일부는 알래스카에 뭐 100억 달러만 지금 저희가 3,500억 달러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100억 달러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150조입니다. 그러니까 150조 여기는 저기 뭐 엘래스카 이러면 우리는 그냥 보고 있다가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10년 전에 엑슨모빌 같은 BP 같은 큰 회사들이 다 포기하고 나온 현장인데 우리 보고 들어가라 그러면 참. 근데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경제 규모가 GDP가 우리 한 2.5배 정도 되고 그리고 미국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제한 통화 수입도 그러니까요. 체결을 네. 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한테 부담하라고 하는 건 3,500억이고 걔네는 5,500억 달러인데 네. 사실 경제 규모 대비 그 버든 부담하는 거는 우리가 더 높습니다. 일본보다. 그렇죠. 우리가 네. 경제 규모가 지금 절반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지금 정치적으로 일본도 약간의 혼란기를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뭐 어수선한 거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쭉 그동안에 해왔던 입장을 보면은 안보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그 부분에서는 이제 미국한테 상당히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긴 하지만은 일본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보 문제와 그리고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그 품목에 대한 그 중요도 우리도 엄청 중요한데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유사한데 그러면 미국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 딜 베이스잖아요. 이게 무슨 뭐 가치 동맹이 이런 거는 이제 한물 간 얘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근에 동맹 얘기한 건 이제 히토류 때문에 갑자기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뭐 동맹 국가들 협조 이런 얘기를 어디 있어요? 네. 튀어나온 건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거래 중심으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안보 그리고 자동차 이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정도의 딜은 감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한미 FTA 때문에 사실은 거의 무관세 2.5% 정도 이제 부과받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25%로 지금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봐준다고 하면서 한 게 15%로 내리는 거예요. 품목별 관세. 자동차가 제일 네. 중요한 품목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은. 우리는 안 받고 있었고 이제 일본과 유럽이 네, 2.5% 걔네가 받고 있었죠. 네, 네. 그 정도 받고 있었죠. 예, 그렇죠. 네, 걔네가 이제 우리보다 조금 지금 더 15%로 네. 낮아졌기 때문에 네. 지금 한 10% 정도의 관세 격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면은 사실상 이제 현대 기아차 수출이 미국으로 엄청나게 지금 타격을 받을 거로 예상이 돼요. 지금도 사실은 미국으로의 그 수출 실적은 좀 나빠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은 재고라든가 또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되는 그 추이를 봐서 좀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관세 인상분을 이제 현대차에서 감수하고 지금 일부 팔고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굳어지면은 그러면은 그 정도의 그 관세 격차를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단순 계산을 해도 네. 수출 금액에다가 그 관세 수입으로 해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 그거를 10년치 하잖아요. 그럼 그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돼요. 우리 입장에서도, 그 일본 입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일본은 그거를 되게 더 크게 본 것 같아요. 우리보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기업들에 대해서 그냥 뭐 참고 견뎌봐라 이런 거밖에 지금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 협상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길어지면은 타격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둘 다 안보 이슈, 자동차 이슈가 중요하긴 한데 자기네가 감당을 할 만한 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건 일본은 이제 감당할 만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 우리는 사실 이건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감당 못하면은
그럼 이제 파토가 나면은 이게 네. 결렬이 되면은 그럼 이제 일단은 25% 관세를 받는 거죠. 근데 25% 관세가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트럼프 뭐 하는 걸 보면 여태까지 보면은 그냥 상당히 즉흥적이고 네. 뭐 25% 멕시코나 캐나다에 한 거 보면 네. 25% 관세라는 것도 그 포뮬라 공식 자체도 너무 엉성하게 지금 만들어가지고서는 그걸 마치 그냥 이렇게 뭐 진실인 것처럼 자꾸 네. 얘기해서 그렇게 관세를 부과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물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만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업다운이 심하고 자기의 심기를 거스렸을 경우에 갑작스럽게 갑자기 관세를 더 올린다든가 뭐 이런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이제 진퇴양난이죠. 이걸 받기도 어렵고 안 받자니 또 이제 대미 수출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네. 누적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것도 또 감당하기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좀 뭐 항상 뭐 지금 현 정부에서 하는 얘기지만은 국익 당연히 뭐 챙겨야죠. 그래서 네. 국익 관점에서 이제 어떤 게 유리한지. 근데 그 국익 관점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지금 예를 들면은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지 없던 이익을 창출해서 뭔가를 더 이렇게 크게 만드는 이런 관점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라는 거를 현실적으로 잘 좀 이렇게 타진을 해서 또 우리가 망하면은 미국도 득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뭐 어떤 시스템이 망가져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또 겪어서 뭐 IMF 때 97년도 혹은 네. 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이런 상태로 내몰리는 거 우리가 그게 이제 미국이 촉발해서 그렇게 내몰리는 게 과연 미국한테 좋냐? 안 좋거든요. 그거는 미국한테도 안 좋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어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이 조선업이 아쉬워서 뭐 마스카라고 해서 이제 뭐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유리하게 만든다는 이런 구호를 우리가 만들어서 제시하면서 3,500억 불 중에 1,500불이 이제 조선업에 투자하는 걸로 네. 이렇게 한 거. 그게 이제 또 칭찬도 받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약한 부분을 미국 요구해서 우리가 뭔가 카드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협상에 조금 유리한 이런 거를 좀 얻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평가를 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좀 돌이켜 보면은 미국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카라고 하는 그 미국에 대한 조선업 투자 이런 거가 네. 1,500불 투자하기로 한 거. 그건 이제 되게 구체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은 너네가 우리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했을 때 뭐 마스카라고 하는 조선업에 대한 협력이 약간 우리를 봐준 디스카운트 해준 할인권으로 작용을 하는 그때 야, 거다. 우리 그걸로 좀 봐줬잖아. 뭐 이런 거예요? 라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고 미국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네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이 1,500억 불 투자라고 하는 거는 네. 이건 입장료다, 입장료. 이게 할인료가 아니고 디스카운트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이런 관세 협상을 진행할 때 당연히 들어오려면 내야 되는 뭐 일종의 피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미국이 이제 필요로 하는 예를 들면 뭐 방산도 있고 뭐 몇 개 이제 언급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이제 아주 유용한 카드로 활용이 돼서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네. 이런 조건들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무역수지에 흑자난 거에서 경상수지 흑자난 거에서 조금 빼오고 외평채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뭐 발행을 좀 해보고 뭐 미 재무부에 여러 가지 펀드 있는 거 그것도 조금 뭐 해서 수합을 좀 해보고 이런 말씀 들어보니까 조선시대 조공은 바쳐야 되고 가난한 조선에서 명예 조공은 바쳐야 돼서 뭐 전라도 지방 어디 경상도 지방에서 뭐라도 좀 더 갖고 와봐라라고 하는. 근데 그때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한 큰 나라가 됐는데 참 이 지금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조금 미시적인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만약에 수합 지금 물 건너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론적인 거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만약에 수합을 뭐 1,000억 달러라도 해준다면 그 중앙은행에서 가져오잖아요. 네. 1,000억 달러 이제 빌려오겠죠. 네. 우리가 네. 빌려오면 우리는 이제 원화를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한국은행이 이거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네. 발행하는 거죠. 네. 발행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통은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주면 이제 연준 곳간에 들어가는 거죠. 원화가. 그러면 우리 인플레는 안 생긴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중간에 물론 그 이자 차익에 대한 수수료 낸다면서요. 수합에도. 내야죠. 수수료만 낸다면 네. 그러면 그 1,000억 달러는 공짜 발행입니까? 제 설명이 맞습니까? 공짜는 아니죠. 지금 그 약속된 환율로 네. 우리가 이제 수수료를 원화하고 내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수수료 같은 그것만 개념. 빼면은 1,000억 달러는 네. 온전히 원화를 주고 가져오니까 우리가 이제 원화 발행해가지고 달러를 못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제 원화 채권 같은 게 이제 환율이 무너져 버릴 것이고 기본적으로 원화를 발행하면 우리 인플레가 우리 물가가 감당을 못 할 때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1,000억 달러를 발행하지만 이게 우리 시장에서 유통이 안 되고 바로 똘똘똘 랩으로 감아가지고 연준으로 보내면 물론 이제 디지털 숫자가 가겠지만 보내면 우리는 물가 인상 없이 수수료만 내면 연간 수수료 그것도 뭐 상당하겠지만 공짜로 근데 이제 1,000억 달러를 공짜가 아닌 게 이게 네. 언젠간 다시 바꿔야죠. 네. 그러니까 달러를 빌려온 거잖아요. 원화를 맡겨놓고. 네. 그럼 이제 그거를 뭐 무제한으로 한다 네. 하더라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미국이 뭐 그럴 거면 미국이 자기네가 돈 찍어서 하지. 그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연준에서 그걸 갖고 왔다가 우리가 다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주는 건데 네.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갚아야 되잖아요. 되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되갚을 때는 다시 달러를 주고 원화를 찾아오잖아요. 네. 그럼 그 원화가 결국은 다시 유입이 되면 그게 우리가 통화 증발한 거하고 같은 그 시점에 가면은 원화 갖고 와서 그 돈을 1,000억 달러에 대한 원화를 가져와서 한국은행에서 그거를 소각해 버리면 그걸 소각을 한다고요? 네. 미국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우리 해뒀던 거. 이제 통화량 증가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발행한 만큼의 갖고 와서 하면 저는 수수료 물론 수수료가 적은 돈이 아닐 거예요. 정도는 아니죠. 몇 조원 그것도. 갈 텐데 네, 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어쨌든 지금 통화 수합이 쉽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 하면 우리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경제학자 만나면 제가 꼭 여쭤보고 싶어서.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통화로 우리가 맡겨놨던 거를 가져와서 소각해 갖고서는 우리한테 미치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게 없도록. 네. 없던 일로 그냥 네, 네. 이렇게 덮을 수 1년, 있지 예를 들어 않냐. 1년 빌렸다고 치고요. 네. 네, 네. 1년 후에는 네.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연준에서 우리가 1,000억 달러 빌려와서 네. 자 1,000억 달러 이제 3,500달러 중에 우리 1,000억 달러 투자했다 하고 그 SPC에 꽂아주고요. 대신에 우리는 연준한테 이제 수합이니까 1,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원화를 발권해서 한국은행이 발권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 후에는 다시 받아오고 달러 반납하고 네. 그리고 그 받아온 원화만 이게 한국은행에 쌓여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대로 풀면 또 인플레가 생기니까 이거 소각해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닌가? 자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1,000억 달러를 예를 들면 통화사업에 빌려줬어요. 네. 그럼 그 돈이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화를 지금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거를 주거나 찍어내거나 네.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연준은 연준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그럼 이제 있던 돈, 그러니까 통화량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일부를 빼갖고 우리한테 주고 그렇게 할 가능성은 사실 많아 보이진 않고요. 찍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연준이. 연준이 네. 찍어내야 돼. 그럼 네. 통화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찍어내는 그런 효과가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게 달러화 유동성이 너무 많아져서 여러 가지 이제 달러화 약세를 포함해서 국제적으로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기가 하겠죠. 현실적으로는 뭐 어렵죠.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메커니즘이라면 우리가 원화 주고 달러 빌렸다가 수수료만 좀 부담하고 네. 나중에 다시 갚고 원화 가져와서 불태워버리면은 네. 우리한테는 아무 흔적도 안 남는 거 아니냐. 뭐 이론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을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다른 나라들이 왜 그런 걸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아, 그 교수님 문제가 말씀 있으니까. 듣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연준의 대차대조표에서 잔고가 일단 1,000억 달러가 높아지겠군요. 그렇죠. 네. 그럼 연준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네. 당연히 해줄 이유가 통화수업을 없겠네. 해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네. 이제 연준에서는 기본적으로 안 해주려고 그래요. 네. 연준 입장에서는
자기네 그 외환 관리, 그러니까 달러화에 대해서 사실 미국이 입장이 애매하잖아요. 이게 강달러를 원하면서도 또 현실적으로는 이제 약달러가 돼야지 무역수지 적자도 해결되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네.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달러를 원한다고 얘기는 해요. 네. 겉으로는. 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무역수지 적자 이런 거 해소하려면은 달러화가 약세가 돼야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달러를 이렇게 쉽게 연준 입장에서도 뭐 특정한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 이러니까 3천억 불 투자하니까 너네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뭐 네. 찍어서 해주고 이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고 얘기는 해볼 수 있다는 네. 거였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외평채 발행은 뭐 좀 크든 작든 우리가 돈을 꼬으려면 달러 채권을 발행해서 갖다 바로 줘야 되니까 그 SPC에 꽂아줘야 되니까 불가피하다고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액수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외평채 금리가 튀어오를 텐데 이 경우에 우리가 안에서 하는 국채 발행 이자율에도 영향을 줍니까? 당연히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시중금리까지 튀어오를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네. 우리나라 외평채 발행한 거의 금리가 네. 이제 뛰고 이러면은 그게 당연히 연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죠. 우리나라의 네. 네. 국가 신인도 그게 이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대한 그렇죠. 어떤 평가, 네. 뭐 신용도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죠. 그래서 외평채도 그렇게 소화도 안 될 거고 대규모로 막 네. 평소에 뭐 10억 불, 20억 불 하다가 갑자기 막 300억 불, 400억 불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걸 사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네. 이렇게 뭐 대규모로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한다 하더라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로 한 뭐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가서 우리 기업들도 그 부담을 다 떠안겠군요. 그럼요. 예.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가 한 10억, 한 20억 불 정도, 뭐 1, 2조, 한 3조 원 정도 외평채 발행하다가 그동안 해왔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외평채 이자율 옛날에 이자율 높을 때 보면 국감에서 막 재정에서 외평채 이자를 뭐 4조 원이나 쓰다니 막 이런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지금 네. 많이 낮아졌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적정액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자율이 발행 이자율이 튀어오르지 않을 정도까지 이렇게 조심스럽게 뭐 50억 달러, 100억 달러, 뭐 지금 왜냐하면 10분할로 해줘도 10년 동안 넣으라고 해도 350억 달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돈이 어디서 외평채 아니고는 채권 발행 안 하고는 지금 어디서 나올 데가 없잖아요. 이제 기업들한테 투자를 네, 하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저 대기업 총수들이 갔다 왔죠. 골프 치러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양면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은 일단 앞면을 좀 트고 그리고 이제 정부 관료들이 뭐 정책실장이나 뭐 장관들이 가서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수세적으로 이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간 대기업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이 총수들이 와가지고서는 그쪽에 뭐 트럼프하고 직접 치진 않았지만은 네. 뭐 중요한 관료들하고 같이 쳤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는 게 민간은 그래도 그 또 이제 현대차도 그랬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 네, 저는 거기서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도. 네. 근데 그게 이제 네, 그런 거를 미국 입장에서는 듣고 나서는 야 너네 이 기업들이 정부 돈 없으면은 외평채 힘들면 민간 기업들 한대잖아 이런 거 잘 구슬려서 거기에 좀 투자하게끔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좋은 면도 있지만은 또 자칫 잘못하면 이제 투자 여력이 있고 그 투자 압박을 민간 쪽으로 어떻게 보면 떠넘기는 네, 이런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게 이제 미국이 투자 그 협정을 나름대로 이제 받아낼 때 일본은 지금 5,500억 불, EU에 대해서는 지금 6,000억 불 정도 되거든요. 6,500억 불, 6,000억 불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EU는 기본적으로 기업이에요. 주체가 네, 투자하는 주체가 바인딩하지도 않아. 일종의 거기까지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또 투자 수익을 나누는 것도 기업들 결정하에 하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맷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면 모르겠으나 우리는 지금 아예 그냥 업프론트로 현찰로 정부 주도하에 내라 이거잖아요.
만약에 기업들이 지금 뭐 정부도 답이 없고 교수님도 이게 뭐 어떻게 협상팀도 아니고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런 이제 예를 들어 정말 10분의 1만 내도 350억 달러니까 연간 50조를 만들려면 기업들의 투자를 이 중에서 뭐 기업들이 한 3분의 1만 해준다고 해도 30조를 우리 기업들이 연간 계속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있을까? 만약 기업들이 자 우리도 좀 버틸게요. 우리도 어차피 투자할 건데 할게요. 한다면 정부가 이게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를 그럼 들면 결국은 이제 만약에 SPC 손해 같은 나면 데서 세금으로 메꿔야 한단 말이에요. 할 때 우리가 네. 대출 보증을 얘기를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연결이 되면은 사실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네. 약간의 이제 면피는 되는 거잖아요. 이 돈이 이제 우리 기업이 수주하고 네. 또 하는데 쓰인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때 대출 보증 이런 거 뭐 수출입 은행이 됐건 뭐 이런 데서 보증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뭐 우리 국익에도 크게 이제 훼손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는 거죠. 네. 근데 미국이 그걸 뭐 수용해 줄지 안 해줄지는 뭐 전혀 모르겠어요. 그 또 안이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받아줄지 그래 받았고 다 합의하고 나와서 기자회견할 때 또 딴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에 이제 에이펙 여기는 온대잖아요. 뭐 네. 정상회담 자체 참석 여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트럼프의 제일 큰 관심사항은 시진핑 만나서 중국하고의 이 히터류나 대두 문제 이런 것들 해결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그게 제일 큰 거 같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뭐 장관들도 그렇고 베센트나 네. 뭐 러트닉 장관 같은 사람들 이제 그 주무 이 장관들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한국하고 타결을 빨리 해서 뭔가 이제 공동 성명이라도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이제 합의될 것 같지는 않은데 열흘 내에 발표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양측 간에.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큰 변수가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이 장관들 선에서는 이해했다. 한국이 이제 외환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미국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너네가 얘기한 것 중에 일부 수용을 해서 네. 뭐 분할 상환이 됐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조건들을 이제 부분적으로는 수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트럼프는 지금 가장 뭐 최근에도 업프론트라는 얘기를 또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안 들어주고 그 내 얘기를 관철 못 시키고 뭐 한국이 얘기한 걸 수용해서 분할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야 내가 성과를 못 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게 상당히 정치적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 성명 하나를 내더라도 내가 그렇죠. 네. 지금 평화상도 노벨 평화상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것도 내가 이거를 한 어떤 일종의 이제 큰 업적으로 네.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그거를 설득을 해야지 지금 실무선에서 장관급 뭐 선에서 지금 합의한 거가 유효하고 공동성명 같은 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수용을 못 하겠다. 그러면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죠. 판을 깨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판을 깨는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가 디폴트로 이제 우리한테 부과돼요. 상호관세로. 네. 근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판을 깨버리고 우리가 투자 전혀 못 하겠다. 우리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서 판을 깨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거 이상으로 이제 수입 그러겠죠. 규제를 받을 네, 가능성이 네. 있어요. 그럼 최소 수준으로 25% 관세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 계산을 해도 돼요. 우리가 지금 대미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양쪽 통계가 다르기만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570억 불이라는 얘기도 있고 한 660억 불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한 그 정도 선이거든요. 대충 한 600억 불 정도 흑자를 보는 건데 네. 미국에다 수출한 금액 그 이제 그거보다 당연히 훨씬 크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10% 관세를 이제 우리가 떠안는다라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거를 누적적으로 한 10년치를 계산해 보면은 지금 3,500억 불 투자하는 거의 절반 정도가 네. 나와요. 그거를 이제 그게 최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최악이 되면 이제 아예 미국으로의 수출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작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 됐거든요. 우리 전체 수출이 한 18에서 19%, 중국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중국보다 이제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관세 부과한 이후에 최근에 몇 달 사이에 좀 미국 의류 수출이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판을 깨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아주 큰 시장을 이제 잃게 될 가능성이 네. 상당히 큰데 그게 사실 실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한테 도움이 되냐? 판 깰 경우에는 그것도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죠. 마무리해야 합니다. 저기 조금 큰 틀에서 여쭤볼게요. 교수님. 이게 이제 우리하고 하고 있는 거하고 전 세계하고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중에 좀 몸집 큰 국가들은 뭐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이 싸움을 이길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승기를 잡고 이겨가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싸움 트럼프 대통령이 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트럼프 임기 내에는 이 기조가 유지되겠죠. 트럼프가 이 강한 상대한테는 이제 또 약한 모습을 보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같은 나라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완급 조절을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관세 때문에 뭐 소비자 물가 올라가고 그게 또 민심 이반을 불러와서 내년에 선거에서 또 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뭔가 수습을 할 거예요. 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비대칭적이잖아요. 협상이라고 하는 게. 근데 뭐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렇긴 한데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미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중국 이렇게 해봐야 사실은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명확하게. 기술 패권 양보가 없어요. 물론 중국이 많이 쫓아왔죠. 쫓아왔지만은 지금 최소한 트럼프 임기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퇴임한 이후에 3년 좀 지나서 이제 퇴임을 할 텐데 그 이후 상황을 예측을 해보더라도 만약에 관세 수입이 중요한 미국의 재정 수입원으로 이제 자리를 잡잖아요. 네. 지금도 많이 늘었어요. 재정 이 관세 수입이 그렇게 되면은 설사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그거를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러겠네요. 아. 뭐 세금을 갑자기 그럼 뭐 엄청나게 네. 때려가지고서는 이렇게 하기도 경제에 부담을 많이 줄 테니까 이게 한 2, 3년 정도 흘러가면서 어느 정도 노말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새로운 뉴노말이 돼버리면은 거기에 적응을 해서 재정 구조도 형성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집권당이 바뀌어도 그거를 뭐 그냥 이렇게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완전히 승리할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임기 내에는 이 기조는 유지가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이 관세를 활용한 어떤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이 네. 기조 자체는 어느 정도는 갈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돈을 다 조달할 수 없다면 최대한 깎아보고 뭐 방식도 좀 우리한테 유리하게 한 다음에 도장을 찍어준 다음에 준다고 하고 안 주면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뭐 미국도 지금 처음에 그랬거든요. 7월 달에 처음에 올해는 좀 줘야죠. 네? 네, 이렇게. 아니, 7월 달에 네. 합의했다고 해서 뭐 웃으면서 사진 찍고 원만하게 합의되고 이런 얘기 발표했었잖아요. 네. 3,500억 불 뭐 15%로 낮추고 뭐 이런 거 등등. 그때는 분위기 좋았죠. 네. 근데 이제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아이 뭐 어차피 이게 바인딩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구두로라도 그냥 해주겠다라고만 네. 얘기하고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가서 이제 그냥 상황이 바뀌면은 그때 생각은 이제 주체가 기업들이 참여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기업이야 투자 결정할 때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뭐 해놓고 안 지키면은 뭐 어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지금 지난 한 두어 달 사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은 가만 놔두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바인딩하는 구속력 있는 이런 합의를 미국이 지금 이끌어내려고 뭐 여러 각도에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강인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